최근 광주 남구와 서구 일대에서 나온 이물질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나프탈렌이 검출됐습니다. 광주시는 검출량이 적고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이틀째인 오늘 또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 6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여수와 순천의 인구 격차가 500명대로 좁혀져 인구 역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가 바뀔지 관심입니다. 환경 규제로 LNG 선박 수주가 급증하면서 전남 조선업이 오랜 불안 끝에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대불산단의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북측은 남측의 성의는 고맙지만 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김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이 부산에 갈 합당할 이유를 찾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불참할 경우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계기와 여건을 만들어보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남한 내부에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고 또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한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남북 정상 상봉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게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러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거론하며 남한이 외세 의존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모처럼 찾아온 화해협력의 훈풍을 날려보내고 있는데도 남한이 아무 대책 없이 종이 한 장의 초청으로 이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무슨 일이 잘 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업체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에 집중됐던 검찰 수사가 건설사로까지 확대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오늘 중앙공원 1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양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양은 당초 중앙공원 1지구 1순위로 선정됐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업체입니다. 검찰 수사에 오른 한양은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수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당혹스러운 입장이. 지난 19일 광주시 정부특별보좌관실에 이어 이틀 만에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확대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그동안 중앙공원 1, 2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도시공사와 금호에서 각각 한양과 호반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행정 절차의 문제점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연관성을 찾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전환되는 양상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변경된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호반 측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장 측근과 건설업체가 잇따라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웅동학원 위장 소송 등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광주 남구와 서구 일대 가구에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 수돗물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나프탈렌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검출된 양이 적은 데다 끓여 마시면 괜찮다면서 나프탈렌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광주 남구와 서구 일대 수백 가구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하수도 공사 중에 생긴 진동으로 이 상수도 간의 코팅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냄새도 너무 심해서 역겨웠어요, 많이. 광주광역시가 이물질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13개 표본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양은 가정에서 리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이하였지만 소화전에서는 리터당 127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나프탈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국내에서는 수돗물 기준 항목에 들어있지 않지만 미국의 허용치는 17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불안하죠. 어떻게 이거 광주 시내 물을 먹고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겠어요? 모든 음식 장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검출된 양이 미국 허용치를 밑도는 데다 끓여 먹으면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출된 양 자체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확언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돗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용수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일 정도 내에 0.5 ppm 이상 함유되면 안 된다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강주시 수돗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먼저 적극 알려서 광주광역시는 낡은 수도관을 조기에 교체하고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그럼 취재 기자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정 기자, 먼저 이물질 수돗물이 언제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광주 남구 주월동과 월산동 그리고 서구 염주동과 화정동 일대 수백 가구에서 이 흙과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쏟아졌는데요. 이 당시 남구 하수도 관거 공사 과정에서 생긴 진동 때문에 나프타라고 하는 상수도관 내부의 코팅막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물질 수돗물에서 이 발암 가능 물질인 나프탈렌이 검출됐다는 거죠. 이 나프탈렌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옷장에 넣어두는 탈취제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검출이 된 겁니까? 이 나프탈렌은 상수도관 내부 코팅막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7일부터 146차례에 걸쳐서 이 피해 지역 수돗물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13개 표본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출된 양은 소화전에서 리터당 127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 가정에서는 15 마이크로그램 이하였습니다. 그 정도면 가장 궁금한 게 마시기엔 안전한 겁니까? 국내에서 먹는 수돗물의 기준 항목은 6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나프탈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수질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이 반면 미국에서 정한 허용치가 있는데요. 이 허용치는 리터당 17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이 미국의 허용치는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 황봉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나프탈렌은 휘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렇게 나프탈렌이 검출된 사실을 이물질 수돗물이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아침 지역신문을 통해 처음 보도됐습니다. 이 취재진이 만난 피해 지역 주민들은 광주시나 상수도 사업본부가 나프탈렌 검출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끓이지 않는 물만 마시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텐데 광주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현재 광주 지역에서 나프탈렌 성분이 든 이 코팅막이 씌워진 수도관이 46km 구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내 전체 상수도관은 3,900여 킬로미터거든요. 이걸로 따져보면 이 전체 1.16% 정도 됩니다. 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일단 이물질 수돗물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인근의 공사 진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노후 수도관을 조기에 교체하고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먼저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전남 조선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는 선박을 수주하면 설계와 건조 과정을 거쳐서 선주에게 넘겨주는데요. 보통은 2년이 걸립니다. 일감을 유지하려면 수주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영암 대불산단은 한동안 저가 수주와 수주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대표 조선업체인 현대 3호중공업의 경우 지난 2008년 수주 실적 제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수주량이 늘고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량은 40척에 달합니다. 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전남 조선업의 현 주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전남 조선업의 대표 주자인 현대 3호중공업. 대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가 작업장을 오가고 블록을 이어붙이는 용접 작업도 분주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 업체의 매출액은 2조 9천억 원.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이미 3천억 원을 초과했고 고용 인원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LNG 추진 선박 수주 실적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전망도 밝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DF 선박이 있어가지고 기술력, 특히 설계 기술력, 그다음 건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내년쯤에는 수주도 좋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업계 2위인 대한조선도 올해 10척을 수주하면서 2년치 작업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올 9월 기준 전남 서남권 조선업 생산액은 3조 18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가량 증가하는 등 전남 조선업은 회복세입니다. 지난 8월 해경 정비창 사업이 확정된 것도 전남 지역 조선 수리 사업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조선업 육성 3대 과제의 하나인 레저 선박과 부품 산업은 업체 간 격차가 큰 데다 기술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요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험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도입되면서 기술 우위에 있는 친환경 선박 등의 수주 전망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 하지만 조선업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전남을 떠난 숙련공 확보와 대기업과 중소형 업체 간 양극화 해소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선박 수주량이 늘면서 활력을 되찾은 영암 대불산업단지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 저녁 시간인데 지금도 작업이 한창입니까? 수신인구가 5만 명 줄때 건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17만 4천 입방미터의 액화 천연가스를 실을 수 있는 LNG 운반선입니다. 길이만 300m, 너비 46m에 높이도 26m에 달합니다. 입에 한 척이 2천억 원을 넘는데요. 한 척을 만드는 데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작업하면 연 인원 12만 명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3호중공업은 작업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배를 앞과 중간, 뒷부분으로 나눠 만들고 하나로 조립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유압식 운반 차량을 이용하면서 연간 4척이던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LNG선은 가스 형태의 연료를 보관하는 만큼 저장 시설에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중국 등의 비교 우위에 있다 보니 LNG 추진선 인도와 수주 실적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수주 실적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시작되는 만큼 발주를 미뤘던 선사들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시장 상황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최 기자, 현대 3호중공업의 회복세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대불산단에 있는 중소형 조선소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불산단도 침체기와 비교하면 활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던 시절 연인원 5천 명에 불과하던 고용 인원은 최근 7천여 명까지 늘어나면서 채용 시장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조선업체들 간의 체감 경기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불황기에 저가로 수주했던 물량을 아직까지 주로 작업하고 있다 보니 경영 수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생산량도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 전망이 밝은 데다 LNG 등 고가 선박 수주가 늘면 그 물량이 대불산단에도 풀리면서 협력업체들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현대 3호중공업 LNG 선박 전용 건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소식입니다. 여수는 인구수로 전남 제1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웃한 순천시의 인구가 턱 밑까지 쫓아와서 조만간 역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전남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순천의 인구는 느는 모양이죠. 실제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순천 시내 한복판인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살짝 지났는데 아직까지 차량 통행이 꽤 많고요. 또 주변을 지나는 인파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서 지방 소멸 위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순천 지역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당시 25만이던 순천시 인구는 5년 뒤에 27만 그리고 2016년에는 2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순천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누구보다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수입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전남 제1의 도시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수는 사정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1998년 통합여수시 출범 당시에 33만 명에 육박하던 여수시 인구는 2006년에 30만 그리고 2018년에는 최근에는 28만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수 인구가 5만 명 줄어들었을 때 순천 인구는 15,000명 늘어나는 셈인데요. 아직까지 여수 인구가 더 많기는 하지만 역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인구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인구 차이는 한때 6만 명 넘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차이는 3,900여 명으로 줄었고 지난달엔 500여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여성 인구는 이미 순천이 더 많습니다. 2018년 7월에 순천이 여수보다 여성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전년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18년 10월 달에는 970명이 여성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인구 경쟁에서 여수의 불리한 점은 순천이 더 젊은 도시라는 겁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여수가 순천보다 3%포인트 이상 높고 20에서 30대 청년 인구는 여수가 6만 6,500여 명인데 비해 순천은 7만 1,200여 명입니다. 지리적인 여건들도 물론이거니와 환경적인 부분이 아이를 키우기 좋다고 생각하셔서 이주하셨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등 대규모 택지로 유입의 속도가 붙었고 순천만 정원으로 대표되는 생태도시 이미지를 갖춘 점도 순천의 인구 증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순천 인구가 여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지형 변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남 제1의 도시가 바뀐다는 상징성이 크고요. 또 정치적인 파급력도 상당합니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여수시는 내년 총선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바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의 의석수는 2석인데 현재 선거법 개정안대로 지역구가 줄면 여수, 갑을 모두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서 통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순천 의석수가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지도가 바뀌면서 정치 지형 역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인구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시군별로 인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부작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 만한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통계나 실적 확보에 급급한 건데요. 실제로 여수 순천과 인접한 광양에서는 시청 부서마다 실적을 할당하고 1년 인구를 집계하는 연말만 되면 주민등록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으로 인구를 부풀린다는 의혹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만큼 어디가 인구가 많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순천 연양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레일 직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사측과 갈등의 계기가 된 인사발령 추진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해당 직원을 인사발령 대상자로 지목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지난달 말 각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는 3명의 직원에게 목포시설사업소 인사발령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사전협의 과정에
인사발령 대상자의 자격을 운행안전협의 담당자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 유지 보수 작업 전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화순사업소의 인사발령 추진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정 씨는 관련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강정부 시설처에서 저한테 협의하기를 운행협의 담당자 있는 중간관리자급으로 해서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고객님께서는 그 운행협의 담당자 증이 없었습니다. 노조는 정 씨를 포함해 인사발령 대상자로 지목된 3명이 모두 대의원 등 노조 관계자인 점에서도 사측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자격증을 갖춘 직원만 인사발령 대상자로 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노조와 협의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상한 인사발령 추진 과정도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철도 노조는 사측의 횡포가 노조원의 안타까운 선택을 이야기했다며 사측의 사과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번 사건 지난주 월요일 일이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11일 오전입니다. 화순 능주역 시설사업소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코레일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선로 유지 보수 업무를 해오던 38살 정모 씨였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평범한 30대 가장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유서는 확인됐습니까? 네, 유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정 씨를 목포에 인사발령을 추진하면서 괴로워했고 이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숨진 정 씨는 노조 대의원입니다. 이 코레일 단체 협약상 노조 대의원을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문제는 오히려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 정 씨가 근무하던 곳의 관리자인 화순시설사업소장이 이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엄격한 근무 규정을 통보했고 이 과정에 이 직원들에게 잘해줄 필요 없다,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던데요. 예, 사측이 내세운 사항들은 이 작업 후 복귀 시간을 준수하라 이런 것들인데요. 이 선로를 돌며 현장 근무를 하는 정 씨와 같은 직원들에게는 이 지키기 어려운 좀 측면이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 때문에 사측이 동료들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실제 KBS가 입수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이런 괴로움에 대한 호소와 함께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 코레일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죠? 네, 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처럼 쓰인 이 과도한 근무 규정 적용의 추진 배경, 그리고 또 단체 협약을 무시한 채 인사발령 추진이 이루어진 경위,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콩 시위의 최후 보루인 홍콩 이공대가 경찰에 포위당하면서 학생 시위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개입을 의미하는 만큼 홍콩 사태를 두고 미중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홍콩 이공대. 저체온 등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실려 나왔습니다. 1000명 넘는 시위대가 체포됐거나 학교를 탈출한 상황. 로이터 통신은 현재 남은 학생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100명 미만으로 점거를 계속할 동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주변을 닷새째 포위하고 있는 경찰은 미성년 시위 참가자까지 폭동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남은 학생 가운데 40명 정도가 보호 장비까지 갖춘 초강경 시위대인데다 이 중 일부는 미성년 학생들입니다. As long as they give up their weapon and leave the campus in a peaceful manner, we do not arrest them immediately.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심 시위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늘도 지하철역과 쇼핑몰 등에서 이공대 학생들과 미국을 지지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선 상원에 이어 하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in solidarity with freedom-loving people of Hong Kong, and we fully support their fight for freedom.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공식 개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예술 체육 분야 대체 복무 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지만 입대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술 체육 분야 군 대체 복무 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선발 과정 등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 대체 복무 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술 체육 분야 대체 복무 제도는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체 복무 요원으로 편입되는 인원수가 많지 않아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선발 방식 등을 명시하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 경기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메달을 따면 편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등의 분야에서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도 기존 48개에서 7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사 전문 연구 요원을 현재 1,500명에서 300명 줄이는 등 대체 복무 인력을 20%가량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22년부터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 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점점 나빠지던 소득 분배 지표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사업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3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37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4.3% 증가해 7분기 만에 늘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초부터 5분기 연속 하락하다 올 2분기에 0% 증가율로 하락을 멈춘 다음 이번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소득별로는 이전 소득이 11.4%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6% 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자영업자를 꼽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면서 하위 20%로 밀려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무직 가구로 탈락하는 등의 자영업자 가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1분위에 있었던 그나마 양호한 근로자 가구분들이 2분위로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전체 가구를 봐도 자영업 부진의 영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87만 7천 원으로 2.7%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4.9%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업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큽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상황은 고소득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0.7%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20%의 증가율보다 훨씬 낮아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차이는 5.37배로 지난해 5.52배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더 빠르고 깊이 있게 뉴스를 들여다보는 뉴스퀵 시간입니다. 보도국 최혜진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는데요. 이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불공정 시험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청이 대대적인 감사를 했던 고려고등학교인데요. 지금도 교육계가 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타 학교가 똑같이 형평에 맞는 징계를 내리면은 저희들은 깨끗이 승복하죠. 우리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봤던 건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와해가 됐으니까. 내신 성적이 핵심 전형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더 무겁고 엄중하다.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닌가 보군요. 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이 고려고 3학년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또 SNS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이 수학 동아리 학생에게 유인물이 배포가 됐는데 이 유인물에서 시험 문제가 5문제가 나왔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만 일부 기말고사 문제가 보여준 꼴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분노할 만한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교육청이 바로 감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 감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죠. 이 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에 있던 문제 5가지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치르게 됐고요. 또 사실상 우열반을 만들어서 특별 관리했다. 또 교육과정 운영도 부적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행정 조치는 완료가 됐는데 기숙사 등도 없앴고 교육과정 등도 바뀌었습니다. 감사에 이어서 행정처분까지 완료가 됐는데 끝나지 않은 문제는 뭔가요? 네, 가장 민감한 이 교원 징계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게 1, 2학년 학생들이겠죠. 그 항의 시위를 벌이는 한 학부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1학년 엄마들인데 1학년 같은 경우는 고려고를 어쨌든 자기네가 이 모든 학교 중에 자기가 썼다는 건 이야기 시스템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한 애들이고 3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서 앞날이 지금 깜깜한 상황이죠. 네, 앞날이 깜깜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될 텐데 학교 측이 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학교의 교사가 68명인데요. 3분의 2가 넘는 54명에 대해서 중징계나 징계, 처분 등을 교육청이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 측이 너무 과하다면서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결과는 거의 비슷했고요. 경찰이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시험 문제 출제는 이 출제 과정의 실수인데 징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대로 징계를 하면 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지금 학교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데 최종 징계 권한이 교육청에 없는 겁니까? 네, 이게 사학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립학교는 사학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용권자인 학교 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또 징계위원회가 심의해서 징계를 의결하면 그때 가서야 최종 징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사립학교들은 어떤가요? 네, 실제 다른 사립학교들도 징계 이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가운데서 조치가 된 게 얼마인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절반인 5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학교 측에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어떤 지침상 행정적 또 재정적인 불이익이 있긴 한데요. 실효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고 같은 경우에도 쉽게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동안 강주 시내 다른 학교 다 학교 징계를 했듯이 감사하고 나서 똑같은 수준의 형평에 맞는 징계를 내리면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형평에 맞는 징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징계 범위와 수위 조정 요구를 교육청이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교육청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공식 인터뷰는 좀 어렵다고 했고 대신 입장을 좀 전해왔는데 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재심의까지 거친 결과이고 또 일반 학부모들의 정서는 학교 측과 좀 다르다면서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이 팽팽한데 일각에서는 이 교육청과 사학법인의 정치적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지켜보는 학교가 많을 텐데 이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며칠 전 열린 수능 결과분석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의 말을 좀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 학생을 이끌어가야죠. 교육의 방향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 이기고 가면 안 되죠. 같이 끌고 가야죠. 많이 섭섭하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으니까 누구나 다 하향 평준화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학부모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 고려고 사태를 놓고 내일 광주시 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광주의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에서 어떤 결론 내려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수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뉴스킥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앞으로도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유도희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KTX 등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 60여 편의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하루 호남선과 전라선 KTX 27편과 일반 열차 38편의 운행이 취소됐다며 열차 이용객들에게 운행 여부와 출발 도착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의 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가족을 위한 특혜 진료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교수가 수년간 간호사들에게 멍청하다며 폭언을 하거나 가족의 치료를 위해 입원 절차 없이 병실을 이용하는 등 특혜 진료를 해왔다며 파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해당 교수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남구의 간부급 공무원이 여직원들에게 성차별적인 막말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해당 공무원이 보건휴가를 내는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눈치를 주거나 임신한 여직원을 두고 쓸모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해당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모금운동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말까지 53억 4,900만 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어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목표의 98억 원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 수은주를 1도씩 올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 20일은 오늘 성명을 내고 조선대학교 전현직 교수 10명이 교수의 자녀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조선대가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또 조선대가 자체적으로 학사 부정과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들의 석박사 학위 취득에 특혜를 준 혐의로 조선대 A교수 등 전현직 교수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을 회복하면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도 2도가량 높은 15도를 보였습니다. 소설인 내일부터 아침 기온도 점차 오르겠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가 12도가량이나 차이 나겠고요. 광양과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도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도 오르고 날씨도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7도가량 높은 7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 18도, 여수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17도, 영암 19도, 강진과 해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0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고 퇴근길에 동료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던 평범한 철도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0대 가장이 죽음으로써 말하려 했던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유서 한 장 없이 호련히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전에 주변에 남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비보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답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잊혀짐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존중의 사회를 꿈꾸던 한 철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으로 추모했으면 합니다. 동료들의 증언대로 억압적이고 부당한 조직 문화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벼랑 끝에선 또 다른 귀한 생명의 안타까운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